1992년 서울 은평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도둑년, 내 금고에 손댔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비명이 골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또 시작이구나 싶어 귀를 막았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자 집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 윤정이는 그날 이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말만 전해졌고 경찰은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휴대전화도 CCTV도 없던 시절 한 여자의 실종은 그렇게 세상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던 바로 다음 날 명절 연휴인데도 시어머니가 웃돈까지 얹어가며 급하게 보일러 수리공을 불렀던 겁니다. 콩나물값 10원도 깎던 구두쇠가 말이죠. 그렇게 14년이 지난 후 그 집이 철거되던 날이었습니다. 포클레인이 보일러실 벽을 허무는 순간 시멘트 틈새로 미라가 된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고 신원이 확인되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였던 14년 전 실종된 며느리였습니다. 누가 왜 그녀를 벽 속에 숨겨야 했을까요? 그날 그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92년 2006년 12월 15일 서울 은평구의 재개발 철거 현장. 매서운 겨울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폐가 앞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속에 포클레인 기사 황만수가 두꺼운 장갑을 끼며 운전석에 올랐죠. 황만수가 기계음을 내며 시동을 걸자 낡은 2층 주택이 바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도 한탕 신나게 부숴볼까? 황만수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레버를 당기자 집게발이 보일러실 외벽을 강타했습니다. 쿠구궁 하는 굉음과 함께 붉은 벽돌이 무너지고 희뿌연 시멘트 가루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집게발을 내리찍으려던 황만수의 눈이 갑자기 커졌죠. 저게 뭐야? 무너진 콘크리트 틈새로 낡고 색이 바랜 천 조각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황만수가 급히 시동을 끄고 바닥으로 뛰어내려 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하고 비릿한 냄새에 황만수가 저절로 코를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으악, 시발, 이게 무슨 냄새야? 천조각 아래로 사람의 뼈마디처럼 보이는 하얀 물체가 삐져나와 있었던 겁니다. 황만수는 사색이 된 얼굴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황만수가 다급하게 고함을 질렀죠.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은평구 공사장인데 벽 속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빨리 좀 와요. 1시간 뒤 현장에는 노란 폴리스라인이 쳐지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평경찰서 강력계 형사 오창식이 찌푸린 얼굴로 차문을 닫으며 현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올해로 40,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형사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죠. 날 추운데 이게 무슨 난리야. 어디야? 현장을 통제하던 후배 형사 정혜민이 오창식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32살의 빠릿빠릿한 정혜민은 이미 초동 조치를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정혜민이 보일러실 쪽을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형사님, 이쪽입니다. 상황이 좀 기괴합니다.
오창식이 흙먼지가 자욱한 보일러실 안으로 몸을 숙여 들어갔습니다. 깨진 시멘트 벽 안쪽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굳어버린 형체가 손전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오창식이 혀를 차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죠. 참, 사람을 공굴이 쳐놨네. 미라가 다 됐어. 시신은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은 태아 같은 자세로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피부와 근육이 바싹 말라붙어 성별조차 구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오창식이 장갑 낀 손으로 벽면을 훑으며 물었습니다. 국과수는 아직 안 왔어? 그때 뒤에서 하이힐 굽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이수연이 가방을 들고 현장에 들어서고 있었죠. 이수연은 오창식을 보자마자 눈인사만 짧게 건네고 곧바로 시신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오 형사님, 성격도 급하시네요. 금방 왔습니다. 이수연이 핀셋으로 시신의 옷자락을 들추고 뼈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던 이수연의 표정이 점차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오창식을 바라보며 말했죠. 사망 추정 시점은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완전히 건조됐어요. 오창식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10년이요? 그 긴 세월 동안 이 벽 안에 숨겨져 있었다고요? 이수연이 시신의 뒤통수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두개골 후면부를 보세요. 함몰 흔적이 뚜렷합니다. 둔기로 아주 세게 맞았어요. 오창식이 시신을 내려다보며 턱을 문질렀습니다. 뒤통수를 까고 벽에 발랐다. 원한 아니면 돈 문제겠군. 그때 오창식의 시선이 시신의 발치에 떨어져 있는 낡은 가죽 가방에 꽂혔습니다. 저거 핸드백 아니야? 오창식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집어들자 사가버린 가죽 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가방을 열자 안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나왔죠. 오창식이 카드를 정혜민에게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법원 출입증이네. 1992년 발급. 이름이 윤정이야. 정 형사, 바로 조회해봐. 정혜민이 노트북을 펼쳐 빠르게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로딩바가 채워지는 동안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를 확인한 정혜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형사님, 나왔습니다. 윤정이 1960년생 1992년 9월 14일 실종 신고됐습니다. 오창식이 담배를 입에 물려다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직업은? 법원 직원이면 석이야? 정혜민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판사였습니다. 오창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판사라는 고위직 공무원이 실종됐는데 14년 동안 시신을 못 찾았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오창식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판사라는 양반이 증발했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했대? 당시 수사 기록 다시 꼼꼼하게 읊어봐. 정혜민이 마우스 휠을 내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담당 형사 소견이 달랑 2줄입니다. 단순 가출 의심, 외도 정황 포착. 끝인데요? 오창식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판사가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퉁치고 덮었구만. 냄새가 진동을 한다. 진동을 해. 오창식은 시신이 나온 보일러실 벽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은폐하려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창식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죠. 이 집구석 주인은 누구야? 누가 살던 집이야?
정혜민이 등기부 등본을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1988년부터 김순의 명의입니다. 실종된 윤정희의 시어머니예요. 현재 66세, 경기도 광주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오창식이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집 보일러실 벽 속에 며느리가 들어있다. 김순의 남편은 2004년에 사망했고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이 경매 넘어가서 이번에 철거하게 된 겁니다. 오창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럼 남편을 조져야지. 윤정희 남편 이현수, 지금 어디 사는지 당장 찾아. 정혜민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예, 바로 위치 파악하겠습니다. 해가 저물고 철거 현장에는 경찰차 경광등 불빛만 요란하게 번쩍였습니다. 오창식은 홀로 부서진 벽 앞에 서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죠. 14년 동안 차가운 벽 속에 갇혀서 얼마나 추웠을까. 다음 날 아침 은평경찰서 강력계 사무실. 정혜민이 상기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오창식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남편 이현수 찾았습니다. 도봉구에 살고 있습니다. 오창식이 서류를 덮으며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연락은 해봤어? 뭐래? 정혜민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좀 묘합니다. 뉴스 보고 아내인 것 같다며 사색이 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오창식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정혜민을 쳐다보았죠. 그래서 슬퍼서 못 오겠대? 정혜민이 아니라는 듯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오고 있답니다. 오창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통은 시신 확인이 두려워 주저하기 마련인데 기다렸다는 듯 달려오는 게 영 수상쩍었죠. 오창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호,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시겠다? 취조실 세팅해. 2006년 12월 17일 은평경찰서 조사실.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좁은 방 안을 비추며 무거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고 테이블 너머에는 47살의 이현수가 초조한 기색으로 앉아 있었죠. 한때 번듯한 회사를 다녔던 그는 현재 무직 상태였고 낡은 점퍼 소매 끝은 닳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오창식이 이현수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이현수 씨, 1992년 9월 13일. 그날 기억하십니까? 이현수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쉴 새 없이 꼼지락거리고 있었죠. 그날 아내가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바로 파출소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오창식이 서류철을 탁 덮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내가 사라졌는데 왜 더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습니까? 판사 아내가 실종됐는데 수사가 흐지부지 된 게 말이 됩니까? 이현수가 입술을 달싹이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요? 정희가, 아니 아내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요.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이현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형사님, 저는 아내가 판사라는 게 늘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월급쟁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딴 남자랑 도망갔다는 말을 차라리 믿고 싶었습니다. 오창식은 비굴하게 변명하는 이현수의 모습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조사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정혜민이 들어왔습니다.
정혜민의 손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형사님, 1992년 9월 법원 근무 기록이랑 달력 확인했습니다. 오창식이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그래, 특이사항 있어? 정혜민이 서류를 이현수 앞에 내려놓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윤정희 판사는 실종 전날인 9월 12일까지 정상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은 일요일이자 본격적인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오창식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에 며느리가 사라졌다? 이현수 씨 명절인데 아내가 집에 안 들어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현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아침에 잠깐 나간다고 하고는. 오창식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현수를 유치장에 대기시키고 두 형사는 곧바로 은평구의 재개발 구역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14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목격자를 찾아야만 했죠. 며칠간 끈질기게 동네를 뒤진 끝에 두 사람은 허름한 대박 슈퍼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주인 박순덕 할머니는 30년 넘게 이 골목을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이었습니다. 72살의 박순덕은 계산대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파리채를 흔들고 있었죠. 오창식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자 박순덕이 눈을 크게 뜨며 반겼습니다. 아이고, 그 집 며느리가 벽 속에서 나왔다면서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정혜민이 수첩을 꺼내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1992년 추석 기억나세요? 그 집에서 무슨 일 없었습니까? 박순덕이 무릎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찌 잊어. 추석 당일이었어. 점심때쯤인가 그 집에서 앙칼진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릇 깨지는 소리도 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 오창식이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습니다. 싸우는 소리였습니까? 그렇지.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아주 잡아먹을 듯이 싸우더라고. 근데 그날 밤 지나고 나니까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 박순덕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날이야. 추석 연휴인데 보일러 고치는 사람을 불렀더라고. 정혜민이 되물었습니다. 보일러 수리공이요? 연휴예요? 그래. 김순의 그 노인네가 콩나물값 10원도 깎는 구두쇠거든. 근데 웃돈까지 줬가며 사람을 급하게 부르더라고. 보일러실이 고장났다면서. 오창식과 정혜민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경찰서로 복귀한 정혜민은 압수해온 철거주택의 잡동사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영수증 뭉치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정혜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형사님, 여기 있습니다. 정혜민이 흔들어 보인 것은 14년 전 날짜가 찍힌 빛바랜 간이 영수증이었습니다. 한양설비 1992년 9월 14일. 내역은 보일러실 벽면 보강공사입니다. 오창식이 영수증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추석 다음 날, 며느리가 사라진 날 벽면 공사를 했다. 한양설비 위치 바로 확인해봐. 정혜민이 전화기를 붙들고 이곳저곳 수소문했지만 한양설비는 이미 2001년에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장이었던 최판수는 요양원에 있었지만 다행히 그의 아들 최동진을 찾을 수 있었죠. 서울 변두리의 한 빌라, 52살의 최동진은 아버지가 남긴 공구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민이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최동진이 베란다 창고에서 낡은 대학 노트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이게 아버지 작업 일지입니다. 꼼꼼한 성격이셔서 작업 내용은 다 적어두셨거든요. 정혜민이 장갑을 끼고 1992년 9월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14일 날짜에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은평구 김순애 댁. 보일러실 벽돌 조적 작업. 특이사항 주인 여자가 미장은 직접 하겠다며 벽돌만 쌓고 가라고 함. 정혜민이 메모를 소리내어 읽자 최동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희한하네요. 보통 조적을 하면 미장 시멘트 바르기까지 같이 맡기거든요. 힘든 일이니깐요. 그걸 주인 여자가 직접 하겠다고 했다고요? 네. 노인네가 돈 아끼려고 그랬나? 정혜민은 일지 사본을 챙겨 급히 서로 복귀했습니다. 오창식은 보고를 듣자마자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빙고. 벽돌만 쌓게 하고 인부 돌려보낸 뒤에 시멘트는 자기가 직접 발랐구만. 오창식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신을 벽 사이에 넣고 그 위를 시멘트로 덮어야 했으니까 남이 보면 안 되는 작업이었던 거지. 오창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투를 챙겼습니다. 윤정이가 사라진 날 그 집 보일러실은 거대한 관이 된 거야. 정혜민, 윤정의 판사 주변 인물 더 파봐. 남편 말대로 진짜 외도 소문이 있었는지 확인해야겠어. 며칠 뒤 정혜민이 윤정이의 대학 동기이자 법원 동료였던 박영숙을 찾아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55의 박영숙은 중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법원 근처의 조용한 찻집, 오창식은 박영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박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가 그렇게 차가운 곳에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창식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판사님, 실례지만 실종 당시 윤정혜 씨에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이성 문제라던가. 박영숙이 잠시 망설이는 듯 찻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형사님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정의가 실종되기 한 달 전부터 좀 달라 보였습니다. 달라 보였다니요? 누군가와 자주 통화를 하고 표정이 들떠 있었어요. 법원 내에서 소문도 좀 돌았고요. 오창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소문의 대상이. 박영숙이 한숨을 짧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강민호 판사입니다. 지금은 부산지법에 내려가 있어요. 당시 정이랑 유난히 가깝게 지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오창식은 수첩에 강민호라는 이름을 굵게 적어 넣었습니다. 남편 이현수의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주장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단서가 나온 셈이었습니다. 오창식이 박영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단순한 동료 사이가 아니었단 말씀입니까? 박영숙이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적어도 남들이 보기엔 위험해 보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2006년 12월 20일 부산지방법원 로비. 차가운 바닷바람이 법원 회전문을 타고 들이닥쳤습니다. 오창식은 기둥 뒤에 서서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죠. 점심시간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44살의 강민호 판사였습니다. 오창식이 앞을 가로막자 강민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강민호 판사님 되십니까? 서울 은평서에서 왔습니다.
강민호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근처의 인적 드문 식당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호는 주문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유리잔을 쥔 그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창식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1992년 가을 고인이 된 윤정희 판사와 자주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동료 사이가 아니었다던데. 강민호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형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적절한 관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창식이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남녀가 퇴근 후에 따로 만나는데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럼 무슨 사이였습니까? 강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듯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오창식의 눈썹이 꿈틀하며 올라갔습니다. 아내요? 부인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강민호가 고개를 들어 오창식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제처 서윤이가 시집살이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강민호가 물을 한 모금 들이켜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정의 선배도 비슷한 처지라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대신해 상담을 해주셨던 겁니다. 저는 아내 상태를 전하고 조언을 구하려고 만났던 거고요. 오창식은 뜻밖의 대답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도인 줄 알았던 만남이 사실은 가정불화 상담이었다니 앞뒤가 묘하게 들어맞으면서도 의심은 가시지 않았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부인께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 순간 강민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곤란합니다. 왜죠? 떳떳하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잖습니까? 강민호가 이마를 짚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지금 서울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4년 전 그 일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해요. 형사님이 찾아가서 옛날 기억을 들쑤시면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겁니다. 오창식은 강민호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오창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소환할 테니 준비하고 계십시오. 서울로 돌아온 오창식은 곧바로 정혜민을 호출했습니다. 정 형사, 윤정희 판사 계좌 내역 털어봐. 1992년 당시 돈 흐름이 어땠는지 싹 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뒤 정혜민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흥분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형사님, 역시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돈이요. 오창식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뭔데? 어디로 흘러갔어? 윤정의 판사가 실종되기 2달 전인 7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송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오창식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100만 원? 92년도에 100만 원이면 판사 월급 절반은 날아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받는 사람은 친정어머니 김말순 씨고요. 오창식이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월급 절반을 보냈다. 김말순 씨 살아계셔? 예. 현재 90살이시고 수원에 있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거동은 못하신답니다. 다음 날
오창식은 차를 몰아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병실,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파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오창식이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김말수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귀띔했습니다. 할머니 막내딸 김말자 씨라고. 오창식은 즉시 김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현재 45살 김말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형사님, 우리 정이 불쌍해서 어쩝니까? 할머니, 윤정혜 씨가 왜 그렇게 큰 돈을 친정에 보냈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김말자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정희 언니의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사채업자들이 밤낮으로 들이닥쳐서 행패를 부리니까. 그래서 딸인 윤정혜 씨가 갚아준 겁니까? 예, 그 착한 것이지 월급 털어서 빚잔치 한 거예요. 그때 1,000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이었는데. 전화를 끄는 오창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판사였지만 뒤로는 친정의 빚을 갚기 위해 허덕였던 윤정희의 이중 생활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로 복귀하자마자 정혜민이 또 다른 증거물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죠. 형사님, 시어머니 김순의 집에서 압수한 서류 더미 기억나시죠? 거기서 기가 막힌 게 나왔습니다. 정혜민이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차용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1992년 8월 윤정희가 시어머니 김순애에게 현금 500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입니다. 오창식이 차용증을 집어들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 이자까지 쳐서. 정혜민이 종이 하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특약사항을 보세요. 아주 살벌합니다. 9월 30일까지 미반환 시 남편 이현수에게 모든 사실을 통보함. 오창식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돈 못 갚으면 남편한테 까발리겠다. 이거 완전 협박이네. 친정 빚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손 벌리고 그 약점 잡혀서 쥐락펴락 당했구만. 오창식은 차용증을 내려놓으며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판사라는 여자가 돈 때문에 사방이 꽉 막혀 있었어. 남편한텐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돈 내놓으라고 조르고. 정혜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완전 도간에 든 쥐였네요. 정혜민, 윤정희가 돈 구하려고 만난 사람들 싹 다 뒤져봐. 분명 더 있을 거야. 정혜민이 차용증과 함께 발견된 손바닥만한 수첩을 펼쳤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메모들 사이에서 정혜민의 손가락이 딱 멈췄죠. 형사님, 이 사람 좀 수상합니다. 누군데? 민호철물점 박종구. 전화번호랑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날짜가 실종 직전입니다. 오창식이 수첩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철물점? 판사가 철물점 사장을 왜 만나? 당장 위치 파악해. 예,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창식의 직감이 꿈틀거렸습니다.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았죠. 모든 단서는 1992년의 그 뜨거웠던 가을, 돈과 욕망이 뒤엉킨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오창식과 정혜민은 사라진 민호철물점의 주인 박종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미 10년 넘게 지난 흔적을 쫓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끈질긴 탐문 끝에 그가
1992년 말 급하게 가게를 접고 경기도 이천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리고 그 추적의 끝은 이천 외곽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었습니다. 오창식이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고인 한번 만나기 참 힘들다. 정신병원이라니. 접수대에서 형사신분증을 제시하자 담당 간호사가 난색을 보이며 주치의를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면담실에서 만난 박종구는 5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늙고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는 그에게 오창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박종구 씨,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왔습니다. 1992년 윤정희 씨를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박종구의 몸이 감전된 듯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무릎 위에 얌전히 놓여있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죠. 윤정희. 박종구가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돈 빌려달라니까 빌려준 것뿐이라고. 으아. 박종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작을 일으키자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형사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자극하면 안 됩니다. 오창식은 쫓겨나듯 복도로 밀려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주치의가 땀을 닦으며 나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구 씨는 1992년부터 저 상태였습니다. 오창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충격을 받았길래 저러는 겁니까? 주치의가 안경을 고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동네에서 소문이 아주 고약하게 돌았답니다. 실종된 여자분과 외도 관계였다고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며칠씩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외도요? 그 철물점 사장님이요? 예. 가게 매출은 바닥을 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거기다 자신이 그 여자에게 돈을 건넨 마지막 사람이라는 죄책감까지 더해져서 결국 마음의 병을 얻은 겁니다. 오창식이 굳게 닫힌 병실 문을 바라보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다급하게 오창식을 불렀습니다. 형사님, 잠시만요. 뒤돌아보니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박종구의 아내 한 명이었습니다. 제 남편 박종구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 말씀하시죠. 한명희가 오창식의 옷소매를 절박하게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형사님, 제 남편은 정말 아무 죄 없어요. 그 판사님이 너무 급해 보이길래 딱한 사정 듣고 이웃으로서 돈 좀 융통해 준 것뿐이에요. 한명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4년이에요. 14년 동안 판사 꼬여낸 파렴치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어요. 제발 우리 남편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네. 오창식이 한명희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약속드립니다. 진실이 뭔지 제가 꼭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저녁 은평경찰서 강력계 사무실. 무거운 마음으로 복귀한 오창식에게 정혜민이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이게 오늘 낮에 도착했습니다. 발신자가 없습니다. 뭐야? 익명 제보야? 오창식이 봉투를 뜯자 타자기로 정갈하게 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강민호 판사의 아내 서윤이를 찾아가세요. 그녀가 정희 언니의 마지막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외도가 아닙니다. 진실은 그곳에 있습니다. 오창식이 편지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발신소인 어디야? 서울 서초구 우체국입니다. 오늘 아침에 붙였네요. 서초구라 우리 수사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정혜민, 서초구에 사는 사건 관계자 명단 싹 뽑아. 오창식은 즉시 강민호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여전히 완강했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제 아내는 환자입니다. 14년 전 일로 자극받으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은 오창식이 답답함에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가늘고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은평서 오창식 형사님 계신가요? 저 서윤희입니다. 오창식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전화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예, 제가 오창식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희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님께서 알고 계신 진실이 수사에 꼭 필요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14년간 정희 언니 일로 하루도 마음 편히 잔 적이 없어요. 이제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2006년 12월 28일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 오창식의 맞은편에 서윤희가 앉았습니다. 43세 나이보다 훨씬 지쳐 보이는 얼굴, 짙은 다크서클이 그녀가 겪어온 마음고생을 대변하고 있었죠. 서윤희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입니다. 1992년 당시 저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죽고 싶을 만큼 심한 우울증을 앓았어요. 오창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강 판사님께 들었습니다. 윤정혜 씨가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요. 서윤희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네, 언니도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서로의 지옥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언니가 그렇게 되고 나서 저도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오창식이 수첩을 꺼내들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실종 직전 윤정혜 씨가 특별히 했던 말이 있습니까? 고민이라든가. 서윤희가 잠시 눈을 감고 14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9월 6일 언니가 저를 찾아와서 울먹거리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시어머니한테 빌린 돈을 제때 못 갚으면 큰일이 난다고, 남편이 알면 끝장이라며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셨어요. 서윤희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네 철물점 사장님한테도 돈을 빌렸는데 그분께 너무 폐를 끼쳐서 미안해 하셨고요. 박종구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오창식이 박종구의 억울함을 확인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돈을 갚을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까? 서윤희가 망설이는 듯 찻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결심한 듯 그녀가 고개를 들어 오창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딱 한 가지, 언니가 지나가는 말처럼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윤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창식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언니가 그러셨어요. 시어머니 방에 큰 금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 있는 현금을 잠시 빌려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오창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금고, 그리고 돈. 윤정희가 사라진 그날, 그 금고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림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2007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새해 벽두부터 눈발이 날리는 날씨였습니다. 오창식은 이수연 법의관의 호출을 받고 부검실로 향했죠. 이수연이 모니터에 시신의 두개골 CT 사진을 띄우며 오창식을 맞았습니다. 오 형사님,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사인은 예상대로 후두부 둔기 손상에 의한 뇌출혈입니다. 즉사하신 것 같아요. 오창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역시 누가 뒤에서 내려친 겁니까? 이수연이 고개를 저으며 펜으로 사진의 특정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그게 좀 묘합니다. 타격 각도를 보세요. 타격 각도가 뒤로 넘어지면서 고정된 모서리에 부딪힌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오창식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요? 보통 때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 178cm 정도 되는 성인 남자가 165cm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이 각도로 때리려면 무릎을 꿇거나 아주 이상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수연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키가 비슷하거나 더 작은 사람이 정면에서 확 밀쳤을 때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면서 모서리 같은 데 부딪힌 상처와 유사합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을 때도 이런 각도가 나오고요. 오창식이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이현수 키가 178입니다. 그럼 남편이 범인일 확률은 낮아지네요. 적어도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오창식은 곧바로 정혜민을 호출했습니다. 정 형사, 요양병원에 있는 시어머니 김순애 면담 신청해. 당장 만나봐야겠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 김순애 환자분은 2005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자반신 마비와 언어장애가 심하십니다. 정상적인 대화는 힘드실 텐데요. 그리고 보호자인 아들분 동의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오창식은 입술을 깨물며 이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현수 씨, 어머님을 좀 뵈어야겠습니다. 면담 동의해 주시죠.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현수의 거친 숨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죠. 한참 뒤 이현수가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툭 끊어지자 오창식이 정혜민에게 지시했습니다. 뭔가 있어. 이현수의 1992년 9월 행적, 이 잡듯이 다시 뒤져봐. 빈틈없이. 예,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2007년 1월 4일 오전 은평경찰서 조사실. 이현수가 초췌한 몰골로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죠. 오창식이 맞은편에 앉아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현수가 테이블 위에 깍지 낀 손을 올려놓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말씀하시죠. 이현수가 마른 침을 삼키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죽였습니다. 오창식의 눈썹이 꿈틀하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자백하시는 겁니까? 이현수가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바람 피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다툼하다가 제가 밀쳤는데 아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찍고. 오창식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그랬습니까? 1992년 9월 13일 저녁 8시쯤입니다.
시댁 거실에서 그랬어요. 아내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오창식이 책상을 탁 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현수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부검 결과랑 전혀 안 맞습니다. 타격 각도가 거실 바닥에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에요. 계단에서 구르거나 모서리에 찍힌 상처입니다. 이현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정혜민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형사님, 확인했습니다. 정혜민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992년 9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현수 씨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속초에 있었습니다. 회사 워크숍 중이었어요. 동료 직원 3명한테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사진 속 이현수는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오창식이 사진을 이현수 코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그날 속초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에서 아내를 죽입니까? 축지법이라도 썼습니까? 이현수가 사진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짐승처럼 들썩거렸습니다. 흐윽, 흐윽. 오창식이 목소리를 낮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왜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거짓말했습니까?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한동안 흐느끼던 이현수가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14년 동안 정말 아내가 딴 남자랑 도망갔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이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판사 마누라 눈치 보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으니까요. 차라리 없어진 게 속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안 찾았어요. 그런데요, 200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계신 엄마 집에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좀 이상했어요. 이현수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절대 보일러실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혼자서 그년이 잘못한 거야, 용서해라, 이런 소리를 중얼거렸고요. 오창식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이현수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 보고 직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다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오창식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비틀린 효심이 낳은 슬픈 자백이었죠. 이현수가 오창식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형사님, 부탁입니다.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 귀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오창식은 이현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어머니 만나러. 2007년 1월 7일 경기도 광주 외곽의 요양병원. 오창식과 정혜민, 그리고 무거운 표정의 이현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의 정막을 깨고 담당 간호사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죠. 형사님, 김순애 환자분 상태 알고 계시죠?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은 아예 못 쓰십니다. 그래도 오늘은 정신이 좀 맑으신 편이에요. 오창식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간호사를 따라 들어선 305호 병실은 소독약 냄새와 노인의 채취가 뒤섞여 퀴퀴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66살의 김순애가 반쯤 기대앉아 있었는데 왼쪽 팔다리는 마치
남의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죠. 오창식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고 이현수는 문가에 멈춰서서 차마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오창식이 김순애의 초점 없는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순애 씨, 저 경찰입니다. 윤정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순간 김순애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비되지 않은 오른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며 격하게 반응했죠. 오창식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증거물들을 하나씩 꺼내 김순애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건 1992년 9월 14일 대게 보일러실 공사 영수증입니다. 김순애의 시선이 누렇게 바랜 종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리 윤정혜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이고요. 김순애의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창식이 마지막으로 시멘트벽 안에서 발견된 시신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14년 만에 발견된 윤정혜 씨입니다. 김순애가 사진을 보는 순간 흡하고 숨을 들이켜며 온몸을 경직시켰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죠. 오창식이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둔기로 때린 게 아닙니다. 정면에서 강하게 밀쳐서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찌운 겁니다. 김순애의 오른손 뼈마디가 하얗게 도드라졌습니다. 그날 그 집에는 김순애 씨 혼자 계셨습니다. 아들 이현수 씨는 속초에 있었고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순애의 눈동자가 천천히 굴러 문가에 서 있는 아들 이현수에게 닿았습니다. 이현수가 비틀거리며 어머니에게 다가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현수가 울먹이며 어머니의 마비된 손을 잡으려 하자 김순애의 오른손이 덥석 아들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앙상한 소나기 힘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셌습니다. 김순애가 입술을 달싹거리며 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그년이 먼저 그랬어. 오창식이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천천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순애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14년 전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추석날이었어. 며느리가 왔는데 제사 준비는 안 하고 법원에 갈 일이 있다면서 나가려고 하더라고. 느릿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에는 여전히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었죠. 그래서 내가 추석 용돈 주려고 안방 금고를 열었는데 돈이 비었어. 800만 원 넣어뒀는데 300만 원이 감쪽같이 없어진 거야. 김순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년이 나한테 500만 원 빌려가고 안 갚은 것도 괘씸한데 이제는 내 돈까지 훔쳐갔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김순애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졌지. 도둑년이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그년이 뭐라는 줄 알아? 김순애가 아들 이현수의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철물점 남자랑 놀아나려고 돈 훔쳤냐고 몰아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정 빚 갚는 데 썼다며? 김순애의 눈가에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오해한 거야. 근데 그때는 눈이 뒤집혔어. 오창식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년이 대들었어. 어머님은 평생 뭘 이루셨는데요? 왜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라고 하더라고. 김순애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시험이라고 판사 며느리가 나를 깔본 거야.
김순애가 허공을 움켜쥐듯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너무 분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 그년이 나를 뿌리치려고 뒤로 물러서는데 하필 거기가 보일러실 계단 앞이었어.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악소리도 못 내고 쿵 하고 굴러떨어졌어. 내려가 보니까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고 숨을 안 쉬더라고. 이현수가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애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변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야, 내 마누라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곧 김순애의 목소리가 잦아들며 울음 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오창식이 녹음기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4년 동안 벽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오창식이 복도로 나와 정혜민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순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해. 건강 상태 고려해서 병원 구금으로 진행하고. 예, 알겠습니다. 오창식은 병원 복도 창가에 서서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얽히고 오해 때문에 설키고 결국 비극이 됐구만. 이제 남은 건 1992년 9월 13일 그날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사건을 종결하는 일뿐이었습니다. 2007년 1월 10일 은평경찰서 강력계 사무실. 오창식이 김순애의 자백과 그간 확보한 증거들을 책상 위에 넓게 펼쳤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자 1992년 9월 13일 그날의 비극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오창식은 잠시 눈을 감고 14년 전 추석 당일의 풍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992년 9월 13일 오전 서울 은평구의 단독주택. 남편 이현수가 회사 워크숍으로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 윤정이가 도착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김순애가 혼자 전을 부치고 있었고 집 안가득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하기 짝이 없었죠. 김순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툭 내뱉었습니다. 왔어? 늦게도 오네. 윤정이가 눈치를 보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차가 좀 막혀서요. 김순애가 프라이팬을 신경질적으로 뒤집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됐고 와서 음식이나 거들어. 어머님, 저 죄송하지만 오후에 법원에 잠깐 들러야 해서요. 급하게 처리할 서류가 있어서. 김순애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추석날 무슨 법원이야. 시댁이 우스워? 남편도 없는데 밖으로 나돌 궁리만 해? 윤정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오전 11시경 김순애가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추석 용돈을 꺼내기 위해 장롱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열었죠. 그런데 돈다발을 세던 김순애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분명 800만 원을 넣어뒀는데 5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김순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500만 원을 빌려가서 안 갚은 며느리가 이제는 몰래 300만 원을 더 훔쳐갔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김순애가 방문을 박차고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야, 너 내 금고 손댔지? 도둑년아. 소파에 앉아있던 윤정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얼어 죽을. 500만 원도 안 갚더니 이제는 내 돈까지 훔쳐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윤정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친정 엄마 병원비가 너무 급해서 제가 꼭 갚을게요. 병원비? 웃기지 마. 그 돈 들고 그 철물점 놈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랬지? 김순애가 윤정이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했습니다. 박종구인가 뭔가 하는 그놈이랑 붙어먹은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판사가 되어서 시험이 돈 훔쳐다가 기둥서방한테 갖다 바쳐? 윤정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말 오해예요. 박종구 씨는 그냥 이웃이고 제가 돈 빌린 건 어머님 빚 갚으려고. 닥쳐. 어디서 말대꾸야. 김순애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당장 돈 내놔. 안 그러면 현수한테 다 까발릴 거야. 네가 도둑질해서 딴 남자한테 갔다고. 윤정이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현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김순애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왜? 무서워? 천하의 판사님이 시어미 앞에서 비는 꼴 좀 봐라. 가소로워서 원. 윤정이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어머님은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냐고? 네가 들어온 날부터 나는 바보 천치가 됐어. 김순애가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 아들이 판사랑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근데 막상 살아보니 너는 나를 벌레 보듯 하잖아. 어려운 말이나 쓰고 나를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이 저를 색안경 끼고 보시는 거예요. 김순애가 이성을 잃고 윤정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김순애가 윤정이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이거 나요, 어머님. 저도 힘들단 말이에요. 윤정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려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이의 발이 허공을 밟으며 중심을 잃었고 그녀의 몸이 뒤로 기울어졌습니다. 윤정이의 비명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좁은 보일러실 계단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쾅. 김순애는 멱살을 잡았던 손을 허공에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계단 아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윤정이가 쓰러져 있었죠. 후두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야, 일어나봐. 김순애가 덜덜 떨며 계단을 내려가 며느리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윤정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목에 대어 보니 맥박은 이미 멈춰 있었죠. 김순애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공포와 혼란 속에 몇 시간을 멍하니 앉아있던 김순애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안 돼. 인연이 바람 피우다 죽었다고 소문나면 우리 현수 앞길 막혀. 판사 집안 망신이야.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김순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시신을 보일러실 구석 연탄 더미 뒤로 질질 끌고 가 낡은 이불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14일 아침 태연하게 한양설비에 전화를 걸었죠. 여기 보일러실 벽이 좀 이상해서요. 급하게 와주세요. 인부가 도착하자 김순애는 뻔뻔하게 지시했습니다. 배관 수리를 해야 하니까 공간을 좀 비워두고 벽돌만 쌓아주세요. 미장은 제가 직접 할게요.
인부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돈을 더 얹어주겠다는 말에 군말 없이 벽돌만 쌓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김순애는 혼자서 시멘트를 개어 벽을 발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벽돌 틈새를 메우며 그녀는 며느리의 시신과 함께 끔찍한 진실을 영원히 봉인해 버렸습니다. 오창식은 수사 기록을 덮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종구는 그저 어려운 이웃을 도운 죄밖에 없었고 윤정이는 친정의 빚을 갚으려다 시어머니의 오해와 열등감에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돈과 자격지심 그리고 오해가 빚어낸 참혹한 비극. 14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쓸쓸했습니다. 2007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법정. 법정 안은 방청객들의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순애는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엄숙하게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 그 어떤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신을 벽 속에 은닉하고 14년간이나 태연하게 은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즉각 반박하며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상해치사의 공소시효인 7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공소시효 타령입니까? 법리적인 해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고인은 현재 고령의 중증 뇌졸중 환자입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양측의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잠시 후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만 우발적인 사고였던 점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탕.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리자 방청석에서 긴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 수많은 취재진이 이현수를 에워쌌습니다. 이현수 씨,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의 죽음을 14년 동안 정말 모르셨습니까? 이현수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아내를 찾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이현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났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두 여자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제가 가장 비겁한 죄인입니다. 이현수의 눈물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이천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창밖에 마른 가지를 바라보던 박종구의 병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종구 씨, 뉴스 보셨어요? 1992년 그 사건, 진범이 밝혀졌답니다. 박종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범이요? 예. 시어머니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랍니다. 박종구 씨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박종구의 멍한 눈동자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요? 박종구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은평경찰서 오창식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한 명이 박종구의 아내였습니다. 여보세요, 오 형사입니다. 형사님, 저 명희예요.
우리 남편이 이제 밥을 먹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명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형사님이 사람 하나 살리셨어요. 오창식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분, 이제 행복하셔야 합니다. 며칠 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강민호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아내 서윤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 오늘 가는 거지? 서윤이가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한테 인사하러 가야지. 너무 늦었지만. 두 사람은 윤정희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국화꽃이 가득한 제단 위 14년 전에 젊은 윤정희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서윤이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정희 언니 미안해요. 나만 살아서 미안해요. 강민호가 아내의 떨리는 등을 토닥이며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윤희는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오창식은 수원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윤정희의 친정어머니 김말순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병실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은 90살의 노파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창식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머니, 따님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오창식이 하얀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흙먼지를 털어낸 법원 출입증과 윤정희가 지갑 속에 고이 간직했던 낡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죠. 김말순의 주름진 손이 바들바들 떨며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정희야. 말을 잇지 못하는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슴에 사진을 품고 아이처럼 우는 김말순을 뒤로하고 오창식은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2007년 3월 경기도 파주의 한 수목장지.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나무 아래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정희 1960, 1992.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오창식은 홀로 남아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판사님, 이제 차가운 벽 속 말고 따뜻한 햇볕 아래서 쉬십시오. 오창식이 묵념을 마치고 돌아서자 저만치서 정혜민이 서류 봉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형사님, 여기 계셨습니까? 오창식이 눈가에 고인 물기를 훔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웬일이고? 정혜민이 숨을 헐떡이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입니다. 마포구 쪽에서 변사체가 나왔답니다. 반장님이 형사님 빨리 오시랍니다. 오창식이 피식 웃으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겹다 지겨워. 귀신은 뭐하나 나 안 잡아가고. 오창식이 정혜민의 등을 툭 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자. 밥값은 해야지. 두 형사가 떠난 자리 봄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창식은 잠시 시간을 내어 은평구 철거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황량한 빈터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죠. 14년 동안 한 여자를 가두고 있던 그 벽도, 욕망도, 원망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창식이 빈터 한가운데 서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허무하구만.
인생이라는 게 그때 오창식의 시선이 무너진 벽돌 틈새에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잿빛 폐허 속에 놓인 하얀 국화한 다발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1992년 그 서늘했던 추석 이후 처음으로 윤정이를 기억하는 꽃이 그 자리에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들이 스며들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